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평일밤을 보내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마비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 위기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19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제6공화국의 출범으로까지 이어졌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슬러 대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의 선포에 따라 당시 군서열 1위였던 김명수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12월 3일 23시부로 계엄포고령 제1호가 발표되었습니다. 계엄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할 뿐 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국회의 권한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국회 제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막게 되면 사실상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과거 군사정권이 그랬듯 독재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소속 정예병력을 긴급히 국회로 투입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상공에 김정은이 보낸 북괴병력도 아닌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하여 헬기를 타고 진입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엽기적인 상황에 시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인근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며 민주주의를 쟁취한 DNA를 몸속 깊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김주열 열사는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끔찍한 상태로 마산 앞바다의 주검이 되어 떠올랐으며 이승만 독재 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결국 4.19 혁명을 통해서 독재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9년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장기 독재를 이어온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맞아 서거한 12.6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우는 과도기를 거치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신군부의 정권장악 야욕을 막기 위해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결국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유혈진압하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평행이론입니다. 평행이론이란 서로 관련이 없거나 전혀 다른 시대나 공간에 있는 사람 또는 사건이 놀라울 만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흔들려는 독재자들이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무조건 꺼내들었던 단골 치트키는 바로 내부의 적 또는 가상의 괴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그대로 불러왔다고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또는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평범한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았으며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식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을 진압하게 되면 자신들이 학살자가 되지만 시민들에게 북한과 내통하는 빨갱이 폭도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자신들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구국의 영웅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날로 가보시죠.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가 전복을 음모하고 여기에 중국 간첩설, 화교 위험론까지 덧씌우는 순간 비상계엄의 선포는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 공산정권의 남침으로 인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공산 세력의 남하에 맞서 싸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것이 독재자들에게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 활용되어서 마치 평행이론처럼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광주 민주화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유산은 살아남아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치른 끝에 대통령 직선제의 내용을 담은 제9차 개정헌법이 1988년 2월 25일 정식 시행되면서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제6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의 6공화국 헌법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독재 방지라는 시대정신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일념하에 다양한 견제장치를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조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폐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위한 국정감사권 부활, 헌법재판소의 설립과 탄핵심판 등 권력자를 파면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독재를 꿈도 꾸지 말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선포의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대한민국을 뒤흔들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각 부대의 여러 지휘관들, 국회에서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를 거듭했던 707 특임대 소속 군인, 1980년의 비극이 반복되기에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너무나도 성숙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질문. 1980년 5월의 광주는 2024년 12월의 서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외세의 침략과 식민 통치, 동족상잔의 비극,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군사 독재,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경제, 국방, 문화 등 모든 사회 분야에 걸쳐서 선진국이자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민주주의의 등대로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